안녕하세요. 사이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자, 11강이고요. 서양 중세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서양 중세에서 이제 다뤄볼 내용은요. 십자군 전쟁을 처음으로 해서 중세의 이제 여러 변화들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중세 변화부터 선생님이랑 간략하게 한번 개념만 한번 잡아볼게요. 중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랑 지금은 크게 중세의 여러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다루는 범위가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포함해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요 세력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지방 분권을 촉진시켰던 봉건제의 이제 선두를 달렸던 제후나 기사층이 있을 거고요. 또 십자군 전쟁에 정말 신나게 참여했던 상인층도 있습니다. 상인들, 상공인 계층, 상공인층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교황도 있고요. 교황을 비롯한 이제 종교적인 권력들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또 농노들도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느 사람들도 있습니까? 왕들도 있죠. 세속적인 군주. 자,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계층들의 이제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서 기사층은 강화됐나요? 약화되었나요? 바로 약화되었습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자비를 들여서 이제 참전했던 제후나 기사층들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몰락했을 수 있고요. 자, 상공인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더 좋아졌겠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주변 국가는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십자군 전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무역로, 이제 길도 열리고요. 새로운 교역의 대상도 열리고요. 신문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공인층은 성장하게 되죠. 특히 어디? 자, 십자군 전쟁의 출발점이 있었던, 또 중간 거점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죠. 자, 교황은 어떻게 되나요? 자신이 정말 성지에볼 가자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십자군 전쟁 오합지졸이라 그랬죠.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다 하고 다니고 결국에는 성지회복도 못한 채로 끝나고 맙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황은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농노 조금 이따가 할게요. 가장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왕은 자기를 아직까지 견제했던 기사층, 제후층과 교황권이 약화되니까 어부지리로 어떻게 됩니까? 왕권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거죠. 자, 그럼 농노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농노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많죠. 자, 농노 어디에서 생활하죠? 장원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 상공위층 성장하고 권력이 높아지면서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상공업,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도시니까요.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방의 장원은 해체되어 갑니다. 자, 장원이 해체돼요. 또 이 시기에 무역이 발전하니까 당연히 쓰이는 이제 통화인 화폐가 발전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노동을 지대로 바쳤다면 이제는 화폐지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14세기에 이 십자군 전쟁과는 무관하게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여러분, 희소한 것의 가치는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세요. 희소한 것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농노의 지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농노 해방이 서유럽 지역의 대세였습니다. 대체적인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1번, 2번 볼 건데요. 1번, 2번은 이제 중요한 주제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배경, 과정,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 올해 출제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확실하게 결과와 과정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내용도 정리하고 문제도 풀어볼게요. 1번 보실게요. 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올해 출제되었어요. 올해 9월 모평에서 출제됐습니다. 밑줄친 기억이 서유럽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 원정군은요. 그 후 200여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원정을 감행하였지만 자, 200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원정을 갔대요. 원정.
결국 성지 회복에는 실패했다. 성지 회복 예루살렘이 나오면 당연히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좀 종교적인 갈등이 뭐 예견된 지역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성지인데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성지인 건 모두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곳이죠. 자, 십자군 전쟁이 끼친 영향이니까 결과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농노제가 강화되었다.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농노제는요, 농노는 해방이 되고 농노의 지위는 올라가고 농노제는 해체되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 한 몫을 하는 게 도시예요, 여러분. 이 시에 도시가 성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상공업의 중심지로. 도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에서요, 1년하고 하루를 더 머무르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농노들이 이제 신분상으로 안 좋은 계층들이 도시로 많이 갔습니다. 신분상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농노제는 강화가 아니라 약화가 맞고요. 아니죠. 니은, 잉글랜드의 노르만 왕조가 성립되었다. 언제적 얘기인가요? 그쵸? 11세기입니다. 아니고요. 디귿, 이슬람 문화와 비잔티움 문화가 전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비잔티움 제국에서 십자군 전쟁에 원병을 요청했고요. 이슬람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 와중에서 문화가 유입되고요. 그러면서 중세 암흑기라 그랬죠. 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잔잔하고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런 문화들이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신에서 인간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주죠? 르네상스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르네상스가 뭐예요, 여러분? 항상 얘기할 때 인본주의, 인문주의 얘기하죠. 다시 인간으로 가는 거죠. 자, 리을 보실게요. 이탈리아 상인들이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였죠. 자, 이탈리아 상인들이 성장을 많이 했고요.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무역량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답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2번 보실게요. 자, 유사 유형이고요. 지도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1번이 결과의 포인트를 맞췄다면 이 문제는 과정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과정의 포인트를 맞췄고요. 딱 이 지도만 보셔도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자, A, B, C, D까지만 표시하고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는 어딘가요, 여러분? 장화 모양의 반도에서 이제 중간 거점이자 출발점이자 이런 역할을 했던 A가 바로 베네치아고요. 자, B에 해당하는 곳이 지금 보시면 원병을 요청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다 안 쓸게요. 자, C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안티오크. 5대 교구 중에 하나죠. 안티오크. D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십자군 전쟁의 과정은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과정은 딱 정말 간단하게 몇 차만 알면 됩니까? 1차, 2차, 3차, 4차, 7차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뭐만 아시면 되냐면 1차 십자군 원정과 뭐를 비교해요? 4차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몇 차예요? 4차죠. 시험에는 거의 4차 십자군만 비교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차 십자군이 자료로 메인으로 주어지면 선지에서 1차랑 조금 섞어놓는 거예요. 자, 그럼 1차랑 4차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자, 1차는 4차에 비해서 더 종교적인 열정이 강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실은 1차에도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정말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하는 뜨내기들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역사는 여러분 상대적인가요? 절대적인가요? 상대적이죠. 역사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어떠어떠하다는 없습니다. 항상 뭐예요? 이 제도는 이 제도에 비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입니다. 근데 만약에 왕권을 강화했다는 이 제도가 또 다른 더 강력한 왕권 강화 제도랑 비교하면 왕권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십자군도요. 4차에 비해서는 종교적 열정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4차는 어때요? 1차에 비해서 정말 완벽하게 변질되죠. 정말 보기 창피할 정도로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종교적 열정으로 소년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이 소년들을 어떻게 하나요?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4차입니다. 뭐가 나오죠? 항상 소년 십자군. 소년 십자군이 노예가 됐던 정말 슬픈 그 내용의 키워드로 소년 십자군 나오고요. 또 하나 뭔가요?
지금 이 십자군 전쟁에 원병을 요청한 쪽이 비잔티움 제국이라 그랬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정말 당시에 굉장히 번성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곳을 털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고 거기에 뭐를 세우죠? 라틴 제국을 세우죠. 자, 마찬가지로 사료 속에 소년 십자군이나 라틴 제국이 나오면 몇 차다? 4차다.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거의 유일하게 1차 때는요, 성지를 회복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탈환을 요 시기에 성공을 하고요. 반대로 4차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고 거길 약탈을 했잖아요. 여긴 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만 비교하실 수 있어도 십자군 전쟁 과정과 관련된 거 완벽하게 맞추실 수 있어요. 같이 보실게요. 지도 한번 보시면요. A는 이렇게 이 원정로 1회를 보면 A에서 B, C, D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4차라고 했죠. 4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십자군 원정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지금 요 A죠.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바로 B,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고 여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라틴 제국을 설립을 한 거예요. 같이 선지 한번 풀어보실게요. 기억, 제1회 원정에서 1회가 1차겠죠, 여러분. 전쟁에서 원정군은요, A 상인들, 베네치아 상인들의 조종으로 B를 약탈하였다. 몇 차에 대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4차에 대한 얘기죠? 아니죠. 4차 십자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4차 비교하시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니은. 제1회 전쟁으로요. B와 C의 왕국이 수립되었으나 B가 콘스탄티노폴리스, C가 안티오크였죠. 자, 여기에 왕국이 수립되었으나 이슬람 세력의 반격으로 다시 빼앗긴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왕국이 세워진 거는 4차 때 라틴 제국이요. 아니고요. 디귿, 제4회 전쟁으로 B의 라틴 제국이 성립이 되었다. 맞는 선지죠. 리을 보실게요. 전쟁의 명분은요. 성지 D를,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의 지배로부터 탈환하는 것이었다. 그쵸? 명분은 그랬으나 나중에 변질이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교황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죠. 정답은 지금 리을 5번입니다. 자, 지도도 중요했고요. 뭐 쉬운 지도지만 쉬울수록 더 선지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도도 중요했지만 선지가 좀 더 까다로웠습니다. 1차랑 4차 과정 꼭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보실게요. 자, 중요한 주제고요.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서 이런 거는 자료만 아주 잘 해석하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데요. 중세에서 요즘 어렵게 나오고 있다고 했죠. 자료 자체는 그렇게 쉬운 자료가 아닙니다. 자, 중세사 연구 발표한데요. 자, 이렇게 정해주고 있죠. 11에서 13세기라고 세기를 땅땅 박아놨습니다. 11에서 13세기 경의 중세 변화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중세 유럽의 도시와 교역의 발전. 주제가 이거예요. 주제를 잡고 보시는 거죠. 발표 첫 번째는요. 원거리 무역과 도시가 성장을 한대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후에. 자, 쌍판유 전기시와 모직물 산업도 발전을 했습니다. 원거리 무역에서 북유럽 무역권과 지중해 무역권을 연결해주는 내륙 무역권에 쌍판유 전기시가 있죠. 기억나시죠? 그럼 가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11에서 13세기는 여러분 딱 어느 시기인가요? 십자군 전쟁의 시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11세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11세기 따로 정리한 적 없으시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11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11세기에 유럽의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팽창 뭐예요, 여러분? 커지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커졌냐면 인구도 늘어나고요. 영토도 늘어납니다. 자, 유럽의 팽창의 요인들 단독 문제로는 안 나와도 선지로 자주 출제되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11세기 유럽 인구가 왜 늘었냐? 바로 계속해서 이동해 오던 노르만족의 이동이 멈춥니다. 노르만족의 이동이 멈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계속해서 쳐들어오면. 근데 이런 게 멈추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고요. 둘째, 농법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늘어납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삼포제도 이때 도입이 되고요. 삼포제 뭐죠?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돌아가면서 경작하는 거고, 또 삼포제도 도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바퀴 달린 쟁기도 농업에 이용이 됩니다. 생산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상황 11세기를 거쳐서 십자군 전쟁의 상황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나 이런 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리베크와 북유럽 교역권의 성장. 맞죠, 여러분? 자, 원거리 무역을 설명하는 얘기고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정말 짧은 범위 안에서 무역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 무역이 되는 거죠. 새로운 무역로도 개척이 되고 무역의 새로운 기운이 이제 돋으면서, 그래서 북유럽 교역권을 성장을 하면서 여기 지역에 있는 도시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게 바로 한자 동맹이죠. 한자 동맹이 맺어지게 되죠. 자, 맞고요. 니은 보시면 신항로 개척과 에스파냐 도시의 발전 아니죠, 여러분. 신항로 개척 몇 세기죠? 몇 세기? 우리 지금 11에서 13세기 하고 있는데 요거는 16세기입니다. 아니고요. 디귿, 십자군 전쟁과 이탈리아 상업도시의 발전 맞겠죠, 여러분. 11에서 13세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간 거점이자 혹은 출발점이었던, 물품을 많이 보급을 했던 그 바로 이탈리아 상업도시, 대표적으로 베네치아 같은 도시가 발전을 했고요. 리을, 백년 전쟁 종결에 따른 플랑들의 경제적 변화. 자, 백년 전쟁은요 14세기에서 15세기 걸쳐서 일어납니다. 요 시기에 대한 설명 아니죠. 정답 몇 번이죠? 기억 디귿 2번. 자, 이런 문제가 어렵죠, 여러분. 예전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중세 변화 뭉뚱그려서 고르는 거였는데 지금은 정확한 시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중세에서 난이도를 두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제 집중해서 보시고요. 3번 내용은 자료도 중요했지만 선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정확하게 시기 구분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유사 유형이고요.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프의 가와 나 시기에 유럽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프 해석하시려면요. 꼼꼼하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를 묻고 있나요, 여러분? 유럽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게 먼저 잡고 들어가는 주제고요.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세기 한번 볼게요. 저 중요한 기점은 이런 기점들이죠. 자, 처음 시작 12세기네요. 그쵸? 그러고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14세기인데 쭉 하락했다가 요 시기 언제예요? 15세기 중반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인구가 증가를 하다가 14세기 때 이 정도로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병, 흑사병.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나시기의 상황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실게요. 1번. 가시기의 인구 증가는요, 상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쵸? 사람들이 많으면 소비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촉진시켰고요. 2번. 가시기의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은요,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었다. 그쵸? 11세기 유럽의 팽창 이후에 삼포제라던가 새로운 농법이 자리 잡으면서 이런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3번. 나시기에는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흑사병의 유행이었죠. 흑사병 언젠가 여러분? 14세기.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아직까지 옳지 않은 거 없죠. 다 옳은 내용이었어요. 4번. 나시기에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졌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은 이 앞에 있는 자료와 요것만 있어도 맞추실 수 있어요. 흑사병 모르셔도 되고요. 14세기 모르셔도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예요. 근데 수능 문제죠. 자, 수능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했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보세요.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노동력의 관점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은 귀해질까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노동력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지금 어때요? 구인난인가요? 구직난인가요? 구직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가 예전보다는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임금이 선지처럼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 그래프만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임금이 상승하겠죠. 4번입니다.
5번 보실게요. 자, 나시기에 농민에 대한 영주 압박이 심해지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요것도 그 오답률로 높았던 겁니다. 보세요. 자, 나시기는요, 농노들이 해방되는 추세였어요. 그랬는데 일부의 영주들은요, 이런 상황이 싫습니다. 농노가 해방되는 것도 싫고요. 계속해서 노동지대를 바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주들이 다시 한번 농노제도를 강화하고 억압하려고 하자. 한 번이라도 자유를 맛본 사람은 그 자유를 잊지 못하죠. 농노들이 여기에 대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자크리의 난이나 와트타일러의 난 같은 14세기에 일어난 것들이죠.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은요. 그래프 해석도 중요하지만 선지도 중요했고요. 그래프에서 어떤 기점이 어떤 인구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파악하시는 거 중요했습니다. 정리해주세요. 자, 그러면 5번 보실게요. 5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 12조, 39조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뭔가 조약 같은 게 나오거나 뭐 혁명의 정강 같은 게 나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싹 비우고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1조보다 12조가 여기에선 메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료입니다. 12조 먼저 볼게요. 봉건적인 보조금이나 세금은 자문을 거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짐 뭐예요? 왕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짐의 몸가, 장자의 기사, 블라블라 이런 건 제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영어 독해 영역처럼 해봅시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짐이죠. 짐. 주요 내용이 뭔가요? 지금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가장 핵심 내용. 자, 누구라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자의적인 과세, 세금을 걷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용이 이겁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반드시 자문을 거쳐야 된다. 자, 요런 내용이 나와 있는 문서가요.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헌장이 있고요. 영국 혁명 시기에 나오는 권리 뭐 있나요? 권리 시리즈 있잖아요. 권리 청원이 있고요. 권리 장전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대헌장이 일단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대헌장은요. 누가 승인한 거예요? 짐이 승인한 겁니다. 황제가요. 정말 존왕이 실지왕이라고도 하잖아요. 땅을 많이 잃어서 귀족들의 사랑을 못 받았던 존왕이 귀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자기가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 짐입니다. 대헌장 구분하기 쉬워요. 권리 청원과 장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1조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짐은 어떤 특권을 침범당한 일이 없게끔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짐은요, 존왕이에요. 왕국의 모든 자유민에게 나열한 아래 나열한 모든 특권을 부여하는 바이다. 자, 여기서 자유민 해석 중요합니다. 자유민, 정말 모든 평민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 몇 세기예요, 여러분? 대헌장 13세기죠. 13세기 때 대헌장에서 언급한 자유민은요, 바로 봉건귀족입니다. 봉건귀족이고 이 대헌장 자체가 이 봉건귀족들의 특권을 명시한 문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에 대한 해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평민들까지도 확대가 되었던 거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봉건귀족에 대한 특권을 갖고 있는 문서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선지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봉건제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기 봉건제 폐지가 아니라 봉건귀족의 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봉건제 폐지를 굳이 문서에서 찾자면은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것들이 있겠죠. 2번 봉건제후들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바로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내각 책임제 성립에 계기가 되었다. 내각 책임제 여러분 명예혁명 한참 뒤의 일이죠. 명예혁명 이후의 일입니다. 4번 자유평등우회가 핵심 이념인 거 프랑스 혁명 때죠. 5번 비국교도의 공직추행 금지한 거 이것도
영국혁명 때 이제 심사법에서 나온 내용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대연장이 13세기만 이제 꼭 뽑아내시면은 정말 쉬운 문제였지만 대연장인지 권리청원인지 장전인지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 관련된 문서들이요. 시대랑 상관없이 한번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대연장의 12조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구분하는 방법 뭐라고요? 짐이 들어가면 대연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실게요. 6번입니다. 밑줄 친 전염병이 당시 유럽사회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시면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해골바가지들이 막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갈까요? 지옥으로 데려가겠죠. 이제 죽음의 세계로. 자, 죽음의 춤이라고도 불렸던 이 병은, 전염병이 수능에서 나온다면 단 하나밖에 없죠.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몇 세기요? 14세기요. 중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세기가 바로 14세기입니다. 14세기는 여러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14세기. 자크의 난 14세기죠. 와트타일러의 난도 14세기. 흑사병도 14세기. 농노의 지위가 상승되고 본격적으로 됐던 시기도 14세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흑사병이고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정말 큰 거죠, 여러분. 학교 가셔서요. 교실에서 1, 2, 3, 4분단 있으면 한 분단 정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 정도가 희생된 요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교환권이 강화되었다. 자, 이 전염병, 흑사병이 유럽에 미친 영향이잖아요. 교환권 강화 상관이 없고요. 14세기는 교환권이 약화되고 있었죠. 2번, 가격혁명이 일어났다. 가격혁명 뭔가요? 이거는 신항로 개척 이후의 일입니다. 자,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신대륙으로부터 뭐가 많이 유럽에 유입이 되죠? 은 유입이 늘어납니다. 많은 거의 가치는 어떻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은이 당시에 귀중품이기도 했지만 화폐로도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뭐는 올라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물건값이 그대로면 상대적으로 물건값은 비싼 거죠. 그렇죠? 물가가 상승되는 시기, 요 시기를 설명한 겁니다. 아니고요. 3번, 라티푼디움 경영이 확대되었다. 라티푼디움 언제적 얘기죠, 여러분? 로마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죠. 4번, 노동력 부족으로 농민의 임금이 상승하였다. 맞습니다. 흑사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상승하겠죠. 이것도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정답 4번입니다. 5번, 장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제가 성립되었다. 자, 게르만 쪽의 이동인가요? 아니죠. 누구의 이동? 노르만족의 이동.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봉건제 성립된 내용까지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6번 정답 4번이고요. 중요했던 내용은 자료는 쉽죠, 여러분. 이제 흑사병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그 이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 임금이 상승하였다. 이건 계속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 측면 한번 더 나가 볼게요. 자, 흑사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임금이 아니라 이걸 물어본다면 여러분, 곡물 가격. 자, 곡물 가격도 어렵게 묻는 문제에서는 물어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론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곡물 가격은 내려가지, 폭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좋은 접근이고 논리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곡물 가격을 생각을 할 때 소비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산이 얼만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럼 농지 대부분이 버려지고요.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은 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갔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경작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물의 생산량은 정말 비약적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곡물 가격은 상승했겠죠. 자, 연결해서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7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것이 서유럽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자, 14세기 중반 전 유럽에 창궐했다. 창궐이란 표현 병에 쓰는 거죠, 여러분. 그쵸? 창궐했다. 이것은 14세기 흑사병입니다. 또 아래 볼까요? 자, 당시 이제 무역로였기 때문에 상선이 이 병으로 옮겨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흑사병과 관련된 영향 똑같이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십자군 전쟁이 종결되었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거의 소설을 쓰는 거죠. 흑사병에 사람들이 다 걸려서 십자군 전쟁 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종결되었다? 아닙니다. 이 전에 이미 종결이 돼요.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세기군 명확하게. 2번 마자르족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자, 전혀 상관없고요. 이제 마자르족의 이동을 막아낸 왕 오토1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번 국왕권이 약해지고요. 지방 세력이 강해졌다. 자, 14세기 이후에 상황에 맞지 않죠. 국왕권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흑사병과 상관없이 중세 말기를 보면 중앙집권이 강화됐죠. 자, 이렇게 지방 세력이 강해진 건 봉건제도가 성립됐을 무렵인 그 이전의 시기를 뜻합니다. 아니죠. 4번 식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삼포제가 도입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식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근데 삼포제 언제 도입되나요 여러분? 유럽의 팽창 시기에. 아니죠. 5번 노동력 부족으로요. 임금이 상승하면서 농민의 처지가 개선되었다. 맞습니다. 요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4세기에 그래서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자, 흑사병으로 인해서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누가 성장해요? 농노들의 지위가 높아진다. 임금도 올라간다. 곡물가격 올라간다. 또 하나 더해서 농내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걸 다시 한번 억압하고 싶은 영주들로 인해서 일어난 반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농민 반란도 똑같이 14세기. 뭐 있나요 여러분? 자크리에나. 자크리에나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와트 타일러의 난도 있죠. 와트 타일러의 난. 이거는 영국에서. 자크리의 난과 와트 타일러의 난까지 14세기로 묶어서 여러분 정리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8번 보실게요. 밑줄 친 이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이 단체는요 여러분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가 정한 규격에 맞는지 제품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만 봐서는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 그림은요 중세 유럽이라고 시기를 주고 있고요. 유리 제품의 작업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수공업. 자, 수공업 작업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오른쪽에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있고요. 지금 가운데 중앙에서는 유리 덩어리가 불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단체에서는요 감시를 하고 있어요. 감시자. 좀 숨어서 이제 감시하는 느낌이죠. 자, 이 단체는 바로 수공업자들을 관리하는 길드입니다. 길드 여러분들 남학생들 특히 이제 익숙한 단어죠. 선생님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할 때 어디 가입해요? 길드에 가입하죠. 왜 가입하나요? 게임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길드원이. 똑같습니다. 중세 이제 길드가 탄생하게 되고요. 수공업자 길드뿐만 아니라 상인 길드도 있죠. 그럼 한번 선지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1번 자치도시가 발달하는데 길드가 기여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일단 요 용어부터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치도시라고 하는 거는요 영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도시입니다. 그럼 이 도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보시려면 자치도시 이전에 봉건도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이제 도시의 명칭에 이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르크 되게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르크 뭐 있나요? 룩셈부르크도 있고 함부르크도 있고 이런 부르크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부르크 버그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크가 있었는데 이 부르크는 실제로 뭐를 의미하냐면 성곽도시를 의미합니다. 성체, 성곽도시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중세에 영주가 이렇게 성을 짓고 살잖아요. 성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배랑 비슷하지만 좀 더 성을 세워봅시다. 성을 이렇게 짓고 살잖아요. 그럼 여기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뭐를 치나요? 이렇게 성곽을 칩니다. 자기 장원은 이만한데 이렇게 성체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영주들의 이런 성체는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 교통이나 상업의 중심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른자의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로 상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요 어디에 모여와서 살게 되냐면 요
영주들의 성체 근처에 몰려와서 살게 됩니다. 여기가 교육하기도 좋고 상업하기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좀씩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 뭐를 치냐면 또 하나의 성곽을 치게 됩니다. 자신들을 바깥과 구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성체가 세워지고 이 부르크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사람에 붙이는 말 ER 붙여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겁니다. 성곽 안에 사람들. 근데 지금 어떤 의미예요? 너 부르주아니? 하면 어떤 친구예요? 돈이 많은 친구죠. 자, 왜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냐면 성곽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더 부유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상공인 계층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했을까요? 당시에 영주가 내 땅 들어와서 살려면 내 간섭을 받아야지 하고서 계속해서 간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봉건적인 도시, 영주의 간섭을 받는 봉건 도시에서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자치권을 획득한 게 바로 우리 선지 속에 나온 자치도시입니다. 자, 그럼 자치권을 획득하는 방법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느 한쪽에서는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 자치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삽니다. 특허장을 사죠. 자, 올해 수특이 나온 건 요 특허장이 나왔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부빌시의 특허장, 요런 내용 해서 이제 자치도시가 성립이 됩니다. 이 자치도시를 만드는데 이 특허장을 따내고 무력을 사용하는데 큰 힘을 보탰던 게 바로 길드였어요. 길드. 길드 정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길드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 십자군 전쟁 기에 이제 성립이 되었는데 이후부터 좀 더 활성화되었다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먼저 이 도시 행정을 이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자치도시를 따냈다면서요. 그래서 도시 행정을 주도하고요. 뭐부터 생겼냐면 실은 상인 길드가 먼저 생기고 이거에 대항하면서 수공업자 길드가 생깁니다.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공업자 길드는 좀 더 다른 특징이 있죠. 수공업자 길드는요, 조직의 위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가 되냐면 도제가 돼요. 도제는요, 지금도 도제식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장인의 이제 활동을 지켜보는 겁니다. 걸레로 이제 닦고 쓰레받기로 쓸고 이렇게 하면서 흘끼들끼 보면서 이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단계가 도제예요. 도제 기간을 지나고 나서 직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월급을 받습니다. 이 직인이 자신의 작품을 통과해서 장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수공업자 길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수공업자 길드에는 도제나 직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장인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네 번째, 자, 이런 길드는요,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길드는요, 여러분, 경쟁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요. 작업 시간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통제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쟁보다는 독점에 가깝습니다. 그 길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장사를 할 수 있고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드라고 하는 게 항상 잘 나오는 선지죠, 여러분. 자, 길드는 자본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본주의 발달을요, 촉진시켰을까요? 저해했을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발달을 당연히 저해했겠죠. 자본주의는 정말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발달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경쟁에 대한 규제라던가 독점 구조가 자본주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되면 이 길드가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선지에서 맞는 내용 한번 골라보실게요. 자, 1번 자치도시가 발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2번 상품 가격을요, 시장의 자유경쟁이 아니라고 했죠. 맞지 않는 설명 2번입니다.
3번 회원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조직되었다. 게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게임 생각할 때 특히 RPG 게임 있죠. 이제 롤플레잉 게임을 하면은 길드에 들지 않고는 퀘스트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길드 상호의 이제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조직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회원인 장인은요 도제와 직인의 경력을 거쳐야 했죠. 그래서 직인이 작품을 심사를 받아서 이게 통과가 되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만든 거 뭐라고 하죠? 마스터피스. 이제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회원은요 생산기술 및 노동시간 등에서 규제를 받았습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독점 구조에 가깝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길드는 이제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지만 또 한 번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경제적인 변화, 도시의 발전 이런 거랑 연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료보다는 선지에 좀 더 중점을 두고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9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나눈 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수능 사료라서 그런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앙주백작의 농노로 살았대요. 나는 농노였어요, 원래. 그랬는데 파리로 도망왔대요. 자, 대도시로 왔죠. 왜 그랬을까요? 도시에서 1년하고 1일을 거주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파리로 도망온 지도 20여 년이 되었네요. 도망자 생활이 정말 길었어요. 그렇죠? 20여 년이나 도망을 다녔어요. 그간 클로드식 대장간에서 직공으로 일했다. 옛날에 농노였고 지금 현재 직업 직공. 수공업자인 장인 밑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장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장간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중세의 변화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아래 있죠. 뭔가요? 자, 아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자크리에 난 때 피해를 입지 않으셨는지요? 자, 얼마 전, 지금 이거 몇 세기죠? 14세기임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세기, 14세기. 중세 14세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선지에서 골라볼게요. 갑, 피에르는 매뉴팩처 방식으로 많은 주문을 처리하였을 거야. 자, 매뉴팩처 방식은요 14세기가 아니라 훨씬 이 이후에 신학로 개척 이후의 시기입니다. 아니죠. 매뉴팩처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왜? 장인들은 길드 규제 때문에 생산과 판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었죠. 병, 프랑스는 최초로 삼부회를 소집해서요 영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전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나눈 대화로도 적절하지 않고요. 영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게 아니라 성직자 과세 문제로 열었죠. 아니고요. 정, 자크리의 나는요 지위가 향상되는 농민들이 부당한 지대 인상, 예속 강화에 이제 격분해서 일어난 프랑스에서의 일입니다. 정답은 을과 정에서 지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매뉴팩처만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용어를 정의를 하는 건데요. 수공업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수공업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맨 처음엔 여러분 그냥 간의 수공업이죠. 집에서 하는 단계.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동과 자본이 분리되죠. 그게 바로 선대죠. 선대, 미리 물건이나 자본을 대여해주면 수공업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선대제 수공업. 자, 선대제 수공업에서 좀 더 발전하면 뭐가 나오는 건가요? 바로 매뉴팩처. 자, 매뉴팩처가 나오는데요. 매뉴팩처라고 쓰기보다 이렇게 알아두면 훨씬 쉽죠. 뭔가요? 선대가 아니라 공장제, 좀 더 규모가 커진 거예요. 공장제, 수공업.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매뉴팩처 하면 왠지 공장제 기계공업 같잖아요.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로 발전한 게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엔 길드가 있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잡아보면요. 여러분, 산업혁명은 어딜까요? 산업혁명은 시작되자마자 짠! 하고 공장제 기계공업일까요? 아닙니다. 자, 매뉴팩처와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가는 사이에 산업혁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초기에는 상당수의 매뉴팩처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를 했겠죠.
요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산업혁명 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혀 다른 그런 게 나왔네요. 그녀의 활약으로, 그녀의 활약, 여자의 활약이죠. 그녀의 활약으로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이겼어요. 전세를 바꿨죠. 이 전쟁 뭔가요? 백년 전쟁. 백년 전쟁이고요. 백년 전쟁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바로 잔다르크죠. 자, 요 내용만 잡고 선지 들어가 보실게요. 1번,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거 어느 전쟁입니까? 30년 전쟁이죠. 종교 전쟁이었던 30년 전쟁. 2번, 성직 서임권 투쟁이 벌어지고 교황권이 강화되었다. 카노사의 굴욕 시즌, 그쯤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11세기경입니다. 아니죠. 3번, 파리 조약으로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당연히 아니고요. 자, 4번, 프랑스에서 귀족 세력이 악화되고 왕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백년 전쟁뿐만 아니라 영국 내에서 일어났던 장미 전쟁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왕권이 강화가 되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시기 백년 전쟁 때 이 잔다르크의 등장과 백년 전쟁 이후로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이때 여러분 프랑스라는 국가의 개념이 국가가 탄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으니까 그걸 하나의 나라로 보지만 이 당시에는 국가의 개념이 좀 모호했습니다. 백년 전쟁 이전에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제 조선이 만약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 길쭉한 일본이 있어요. 그럼 조선에서 뭐 왕세자비를 선택을 한다던가 그럴 때 조선인 중에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왕조의 이제 국가가 구분이 되는데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왕비를 다른 나라의 왕족에서 선택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조선의 왕세자비를 일본의 가문에서 데리고 오거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 국민이나 정확한 국가의 개념이 별로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백년 전쟁을 통해서 형성이 됐을까요? 자, 원래 많은 사람들, 백성들은요. 국가가 아니라 자기 땅을 관리해주는 영주에게 충성을 했죠.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어린 소녀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 보면서 아, 저 어린 소녀도 국왕을 위해서 혹은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들은 뭔가 하면서 정말 자진해서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뭐가 탄생한 거예요? 프랑스라는 국가의 탄생이죠. 그 전에 명확하지 않았던 실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요. 백년 전쟁 끝난 이후에 황폐화된 토지, 황폐화된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했을까요? 국왕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더 강한 왕권, 절대왕정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자, 정답 4번이었고요. 마지막 오답, 영국의 노르만 왕조가 들어서고 이거 11세기 그쵸? 정보강 윌리엄까지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서양 중세 파트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자, 12번까지 선생님 준비한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서양 근세사로 여러분들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